지금 이 순간에도 재회를 간절히 꿈꾸고 있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이자 연애언어연구소의 주인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그토록 궁금해하시는 장기재회에서의 재접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먼저 이 재접근은 장기재회에서의 유예기간 이후의 접근 형태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장기재회의 진행 단계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별 이후에 후처치를 하고 우리가 구강에서 배웠던 유예기간을 거친 뒤에 상대방이 나에 대한 부정적인 인지가 가라앉고 자녀 감정이 정리가 되었을 때 우리가 재회를 위해서 재접근을 하는 것이 지금 단계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유예기간 이후에 재접근을 하면 곧바로 상대방도 뭔가 과거에 아련한 느낌을 가지고 나를 대해주고 그 아련한 감정에 의해서 만남 지시를 하면 바로 만나서 옛날 얘기를 좀 하다가 변한 나의 모습을 보고 곧바로 재회,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이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 여러분, 안타깝게도 장기적 재회는 이렇게 단순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정말 소수의 케이스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상대방도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거나 의지할 곳이 어디에 필요하거나 이렇게 마음에 뭔가 구멍이 있는 경우에나 좀 급진적으로 재회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재회에 접근을 할 때는 단순히 이런 상대방의 여건을 바탕으로 쉽게 재회하기만을 바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입장에서는 유예기간이 너무 힘이 드니까 오랜 기간 참다 보니 연락만 되면 또 급발진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스텝을 한번 잘못 밟으시면요, 여러분이 힘들게 참아온 유예기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도 다반사니까 이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배워볼 재접근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유예기간을 가지는 것은 상대방과 나의 관계를 어느 정도 백지화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백지화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면 그걸 상대방이 무조건 받아주고 그렇지만은 않을 거잖아요. 어느 경우는 답장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답장을 한번 하긴 하지만 그 지속적으로 교류가 이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성적인 관계는 이 다음의 문제인 것이고, 일단 내가 상대방에게 재접근을 해서 교류를 안정적으로 연락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는 것까지를 이 재접근의 범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고,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그 교류의 단계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그걸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재접근 시 상대방의 상태를 파악하는 방법, 재접근 시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첫 연락 가이드, 그리고 재접근 시 주의점,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요지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재접근의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주요하게 사용되는 그 원리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요, 이 순응도입니다. 자, 단순히 이 순응도라는 단어만 들으면 약간 도미넌트 같은 지배적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요. 여기서 이 순응이라는 말은 내가 제한하는 것을 허용하는 그 허용의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락을 할 때 상대방이 아예 답장을 하지 않는 상태보다는 그래도 늦게나마 단답 답장이라도 하는 단계가 상대적으로 순응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성의 없는 단답을 하는 상황보다 나랑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마찬가지로 이 순응도가 더 높은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순응도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그 정도를 의미를 하는 것인데, 이 재접근 상황에 대입해서 이 순응도를 보면 우리가 재접근을 할 때 그 목적이 이 순응도를 올려주는 것이 목적인 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순응도는 대체 어떻게 올려 나가는가? 기본적인 원리는 상대방이 내가 제안하는 것을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거절을 못하고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 연락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도 그래요, 여기까지는 반갑게 답장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상대방이 만날 생각까지는 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답장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신호라고 생각을 해서 무턱대고 상대방에게 만남을 제안합니다. 그럼 상대방은 이 순간에 자신이 허용한 것은 그냥 연락이 와서 이 답장을 한 정도인 거예요. 앞으로 이 연락을 지속적으로 유지할지 않을지는 이 자기 자신도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인데, 갑자기 내가 이 만남을 제안을 합니다.
그럼 이때 상대방은 이 만남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 결정이 나를 만나지 않겠다라는 결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나와 이전에 했던 연락을 하는 것 정도도 부담스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 상황이 급격히 수능도를 올리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선택권을 부여를 했다가 실패를 함으로써 내가 페널티를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연락을 하고 상대방도 받아들이고 내가 너무 빈번히 연락하는 것도 너무 무겁게 연락을 하는 것도 아니라서 상대방도 연락을 한 4-5번 정도 나와 연락을 잘 주고 받았어요. 그리고 있다가 또 텀이 있을 때 내가 전화를 겁니다. 그럼 이때 상대방이 충분히 이 전화를 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은 분명히 처음에 내가 연락을 했을 때는 상대방이 나랑 곧바로 이 전화를 할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앞선 4-5번의 연락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부담스럽지도 않았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내가 전화까지도 허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상대방이 머리로 판단을 해서 얘한테는 이제 전화까지 하는 관계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것이냐? 아닙니다. 사실상 내가 편안한 상황을 만들었고 상대방이 굳이 뭔가 전화를 한다는 것에 부담을 가지지 않을 상황이 생김으로써 자연스럽게 의식하지 않고 수능도가 올라간 거예요. 이걸 우리가 수능도의 확장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능도의 원리와 수능도의 확장의 개념을 배워봤는데요. 이걸 우리가 상대방이 나와 교류를 편하게 하는 데까지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지를 오늘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제조건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 상대방의 교류 허용 상태를 파악한다. 두 번째, 성향 및 부정인지를 고려하여 제조건을 시도한다. 세 번째, 안정적인 교류를 창출한다. 이렇게 3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제조건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먼저 이 상대방이 어떤 상태인지 상대방의 교류 허용 그 상태, 그 스탠스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상대가 먼저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 구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걸 추상적으로 좀 연락이 안 되는 상태, 연락이 잘 되는 상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각 단계를 5가지로 구분을 했고 각 단계마다의 특징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대방의 교류 허용 단계는요, 이렇게 이 5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부정단답, 긍정단답, 단순 교류 가능, 심도 교류 가능,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만남 제한 가능. 자, 하나하나 단계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부정단답. 자, 단답형에도 긍정적인 단답이 있고 부정적인 단답이 있는데요. 부정단답의 경우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일시적으로 연락이 왔으니까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서 답장은 했지만 대화가 무의미하게 길어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했을 시에 그 연락을 받지 않을 만한 교류 상태입니다. 여기서의 특징은 첫 번째, 어투가 기본적으로 냉랭하다. 두 번째, 답장의 텀이 1, 2회 정도는 빠르지만 뭔가 서술식 답변을 요구하면 상대방의 답장의 텀이 늦어진다. 세 번째, 심도 깊은 정보를 결코 드러내지 않는다. 이런 특징이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자료 화면을 보면 자, 보시면 첫 번째, 잘 지내? 그렇구나. 요새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지 왜? 자, 두 번째, 뭐해? 그냥 있어. 별일 없어? 없지. 뭐 하는데 요즘? 일식. 이렇게 냉랭하게 답변을 하거나 어떻게 지내냐는 이 서술식 정보의 정보를 드러내지 않거나 단답으로나마 답장을 하다가도 이 답장을 피해버리는 이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않거나 혹은 후처치가 사전에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경우는 교류를 형성하기가 어렵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시간이 지나 다시 간단한 사과나 반성을 전달하고 제2회기간을 가져가는 것이 맞아요. 여기서는 이 수능 관성을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무반응이랑 똑같아요. 자, 두 번째, 긍정단답. 자,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이제 확장을 시도할 수 있는 정도의 단계인데 보통 이제 긍정단답이 나오는 경우는 상대방이 연락 자체가 어색해서 능동적으로 답변을 못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자기도 그렇게 나쁜 인지는 백지화가 어느 정도 되고 뭔가 내가 반가운 면도 있는데 혹시나 행여나 내가 아직도 자기를 잊지 못해서 미련을 가지고 연락을 할까봐 경계를 할 때 이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자료화면을 보면 잘 지냈어? 응, 잘 지냈지. 넌? 자, 두 번째, 요새 어떻게 지냈어? 오랜만이네. 별일 없어? 웬일이야? 이 정도 단계들로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상대방이 그렇게 나한테 정보를 주진 않지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끔 나한테 역행 질문을 던져준다거나 내가 던진 말에 답변을 해주지만 약간은 웬일이야? 이런 경계를 하는 그런 상황을 이 해당 단계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긍정단답 단계의 특징을 보면요. 자, 기본적으로 교류의 의지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를 주긴 하지만 풍성하게 주지는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간헐적으로 상대도 질문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이 정도 특징들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이 포인트가 뭐냐면 기본은 우리가 앞서 배운 이 수능도를 올려주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 지금 상대방이 답장을 한번 했다고 해서 앞으로 우리랑 쭉 연락을 이어간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지금 추후에 우리가 어떻게 연락을 지속하는지에 따라서 이 향후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럼 이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지금 상대방이 나를 인지하기에 평소 연락을 안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연락이 온 전남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단계에서 다음 단계의 수능도의 목적지는 간간히 연락이 오고 부담스럽지 않은 교류를 하는 사람 이렇게 인지가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단계부터 시작되면요. 여러분 연락 텀을 최소한 2주에 한 번 정도를 줍니다. 보통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요. 이 3회차 연락 정도면 단순 교류 가능 상태로 넘어가는데 이 텍스트나 이 주제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을 쓰느냐 상대의 성향에 따라 이 편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절대 무겁거나 뭔가 이성적인 분위기가 나는 그런 텍스트는 쓰지 않아요. 예를 들면 상대방을 과하게 걱정한다거나 날씨는 추운데 조심해 밥은 먹었어? 이런 말을 쓴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둘이 알고 있는 레스토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이름이 동동이라고 한다면 야 동동 주방장 바뀌었나 보더라. 야 더 맛있어졌음. 이런 카톡을 쓰는 게 더 나아요. 말투도 이렇게 뭔가 이성적인 분위기가 나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친구처럼. 자, 왜 이성적인 분위기를 안 내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목적은 지금 여기서요 이성적인 분위기로 상황을 전환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람이라는 인지를 상대방한테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성적인 분위기를 내려고 하면 상대방이 이 분위기를 받아들일지 아닐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죠. 이러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되죠. 상대방의 선택지를 이런 식으로 삭제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세 번째 단계인 이 단순 교류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매일매일 연락을 하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는 편하게 연락을 하고 그 형태도 가끔은 통화가 되는 경우도 있는 그 정도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료 화면을 보자면 그래 다음에 또 연락해 이렇게 보내고 나서 나중에 야 밖에 눈 오는 거 봐 나 세차 어제 했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굉장히 가벼운 교류죠. 이렇게 뭔가 딥한 교류는 아니고 그렇게 빈번한 교류는 아니지만 한번 교류를 할 때 서로 장난스러운 말들도 어느 정도 섞이고 단계 회복이 많이 된 단계를 해당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따로 특징을 짚을 만한 게 많이 없는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그렇게 교류 단계가 예민하지는 않아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성적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아직 이르다. 두 번째, 필수적으로 해당 관계는 유지기간이 필요하다. 하나는 이성적인 감정을 드러내기에는 해당 단계는 너무 이른 편이고 또 하나는 이 관계에서 급격히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관계를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연락이 빈번하면요. 굳이 그 텍스트가 이성적인 느낌이 안 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어느 순간에 얘가 나한테 아직 이성적으로 미련이 남아있는 건가? 나를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순간에 자기 나름의 어떤 선택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는 아직까지는 이성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단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연락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이게 좀 익숙해지면 이 기간을 한 번에 확 줄이면서 다음 단계인 심도 교류 상태로 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무리 우리가 초반에 대화 내용이 즐겁고 뭐 옛날처럼 장난치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연락 한두 번 만에 매일 연락을 하려고 하면 그게 부담스럽게 느껴지겠죠. 근데 우리가 이런 편한 연락을 한 10번 정도를 반복을 했어요. 그럼 11번째 연락을 10번째 연락을 한 바로 다음 날 한다고 뭔가 어색해질까요? 아니겠죠. 이게 수능 관성을 이용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이 부분만 활용하는 강의를 또 다음 편차에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강의에 가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드디어 이 심도 교류 가능 상태가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편하게 친구들이랑 연락을 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부터는 상대방의 성향만 보고 만남 제시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만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하나 알고 갑시다. 여러분, 만남은요 사람 성향에 따라서 뭐 그래 만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연락을 편하게 해도 만나는 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 만나고 싶으니까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뭐가 어려운 거라고 내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쿨한 마인드라면 상대방도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만남 제시는 한 번 잘못하잖아요. 한 번 잘못하면 그 다음 제시는 더 하기 힘들어지고, 또 제시했다가 또 거절을 당하면 그때부터는 교류도 자체가 다시 하락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것이 묘목심기 기법인데, 이건 제가 따로 상세하게 저번 사랑언어 강의에서 설명을 했던 거니까 이건 카드 누르셔서 사랑언어 강의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이 재접근 파트의 목적인 만남 제시 허용 가능 단계까지는 왔어요. 여러분, 전반적으로 어떤 플로우로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는 알겠죠? 물론 여러분, 저는 오늘 가장 안정적이고 느린 스탠스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실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서 긍정 단답에서 바로 만남 제시 단계로 점프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하루 이틀 만에 관계가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느린 스탠스를 말씀드렸는가? 우리가 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해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고민을 할 만한 게 바로 첫 연락이에요. 유예 기간은 지났는데 이거 대체 어떻게 첫 연락을 하는 게 좋을까? 답장이 안 올까봐 겁도 나고, 혹시 속보일까봐 나 혼자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첫 연락 가이드까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좋은 오프너와 나쁜 오프너의 조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좋은 오프너는 형식적인 질문형 오프너. 자, 이게 단순히 형식적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좋을 게 없어 보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상대방이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들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반대로 정보를 물어보는 그런 오프너들도 있는데, 우리 그때 먹었던 파스타 맛집 어디였지? 이런 건 상대방이 기억을 되살리거나 찾아보는 등 상대방의 사고를 요구하죠. 이런 오프너가 아니라 가볍고 심플하게 요새 별일 없어? 이런 직접적인 오프너가 훨씬 나아요. 물론 상대방이 생각하기에 이게 뜬금없다고 느낄 수가 있고, 이별 노래에 어떻게 지내니 이런 미련처럼 느낄 수 있지만,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게 어색하다고 해서 이 정보 오프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훨씬 안 좋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감정을 알 수 없는 오프너.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중심적인 오프너.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유예기간 이후에 연락을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저 사람을 내 연인, 내 아련한 사랑 이렇게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상대방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과거 중심적으로 감정이 담겨있는 듯한 어투를 사용한다거나 어휘를 사용한다면 상대 입장에서 연락의 시작부터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조건을 충족해서 좋은 예시와 제가 안 좋은 예시를 준비를 했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자, 좋은 오프너. 요새 잘 지내시냐? 그리고 제주도 갔다 왔어? 갈치조림 먹지. 그거 존맛인데. 자, 이렇게 보면은 진짜 오프너가 뭔가 별거 없죠. 이렇게 별 의미 없어 보이고 간단하고 심플한 주제의 오프너가 좋은 오프너의 조건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좋지 않은 오프너. 며칠 전에 생일이었네. 생일 잘 보냈기를. 별일 없지? 두 번째,
이태원 지나가는데 너 생각나서 연락을 했어. 뭐해? 이렇게 과거 중심적이고 이 미련이 뚝뚝 묻어나는 오프너는 반대로 좋은 오프너가 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이렇게 기본적인 첫 연락 멘트를 설정하는 방법까지 배워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오늘 내용을 정리를 하면요. 그렇다면 재접근 시에 우리가 연락이나 텍스트로 문장을 구사하는 것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 이걸 배워볼 건데요. 첫 번째, 급진적인 만남 제시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성관계 프레임 적용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 질문 남발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급진적인 만남 제시는 함부로 하면 왜 안 되느냐는 우리가 처음부터 계속 배워왔듯이 우리의 목적은 이 수능도를 올림으로써 상대방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환경적으로 순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이렇게 급진적인 만남 제시를 하면 상대방이 이걸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남 제시와 더불어서 교류를 올리는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 그리고 이성적인 프레임을 적용하지 말라는 것도 상대방이 부담을 느끼면 경계를 하게 되고, 이게 교류를 올리는 것에 방해가 되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이 질문 남발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 질문은 상대방에게 교류에 대한 압박감이 들게 해요.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왠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고, 이렇게 상대방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문장 자체의 압박감을 이용해서 교류를 하려고 하는 건데, 물론 여러분, 아예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보통의 대화가 질문과 답변을 반복하면서 대화를 하니까 질문을 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앞서서 교류 단계의 구분을 배워봤잖아요. 근데 분명히 지금 사실상 이 긍정단답밖에 되지 않는데 내가 지금 유예기간을 어떻게 기다렸는데 이것밖에 안 될까?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인정이 안 돼서 대화를 더 이끌어내려고 이 질문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가 이 어느 정도 정보를 감추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다면요, 질문을 절대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강의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오늘 강의가 아마도 재접근을 하는 분들이 어려워하실 만한 부분을 제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강의였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단계마다의 특성과 넘어가는 방식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충분한 이해도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 오늘 강의 한 번만 들으셔서는 안 될 거예요. 아예 여러분이 좀 개인 노트에 정리를 하시거나 혹은 이 영상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남겨두셔야 막상 재접근을 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어느 정도 정해진 우리만의 규칙을 토대로 재접근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저는 남녀소통 전문가 주인장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에게 재회에 대한 지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세요.